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지학사 9단원을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9-1단원 옛 노래의 향기, 가시리, 송미인곡 이 두 가지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이 제목이 노래의 향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가시리나 송미인곡이 교과서에 글로 써져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뭐 밑줄을 치거나 필기를 하면서 배우지만 사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자. 가시리는 고려시대에 송미인곡은 조선시대예요. 그 시대에 먼저 뭐 송미인곡은 조금 다르지만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글로 쓰이기 전에 사람들이 입으로 부른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노래의 향기고, 이 노래라는 것은 부를 때 물론 음정도 있지만 또 우리는 박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 노래의 박자, 그것이 작품에서는 음보, 뭐 율격, 운율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작품의 중심 내용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 시어나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여기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 뭐 예를 들면 이 두 작품은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뭐 가시리는 이별을 앞둔 슬픔이고 송미인곡은 이별을 하고 나서의 그리움, 이렇게 되겠고요. 시어나 구절, 이것은 어떤 시어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느냐, 이것을 묻는 건데, 네, 요거는 아래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본문과 학습 활동에 제시된 작품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여기서 본문에 제시된 두 작품 외에도 학습 활동에도 제시된 작품이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그 본문과 학습 활동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 그것이 나왔는데, 뭐 두 작품이 모두 예를 들면 뭐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다 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작품은 뭐 글자 수를 의도적으로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였지만 또 어떤 작품은 그렇지 않다 일 수도 있어요. 이런 비교하는 문제에 나왔으니까 다양한 작품의 특성을 골고루 알아두어야지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이 가시리 있고 나는 이라고, 이걸 나는 이라고 읽어도 되고 나난 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아래아가 아 아니면 으로 읽히니까 교과서마다 조금씩 현대어 해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나난이라고 쓸게요. 나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그냥 운율이나 음악성을 만들기 위해서 운율 또는 음악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구절이다.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고려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려 민중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요를 듣고 부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요 들을 때 가사를, 물론 노래가 좋으면 가사도 확인할 때가 있지만 가사를 먼저 읽어보고 공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가실이라는 노래가 옆 사람이 부르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좋아, 나도 따라 부르고, 이런 식인 거거든. 근데 그때 부르기 좋게, 노래로 부르기 좋게 이런 음악성을 살리는 표현이 고려가요는 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해서 가시리라는 말의 뜻은 가시렵니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 있고 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가시리 있고, 이거를요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가시리 있고, 이거 조금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지금 글자 수를 보니까 세 글자, 두 글자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이 시행이 아니라 다른 시행에서도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맞췄다는 얘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가시렵니까? 라는 건 가실 거예요? 라는 뜻이야. 물어보는 거죠.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바리고는 버리고예요.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해서 날 버리고 가실 거냐 라고 물어보는 화자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거 중요한데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는 게, 위는 뭐 와나 워 같은 거고, 증질가는 그 아쟁 소리를 따라하는 거고, 대평성대는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태평성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의미인데, 뭐 이별 상황에서 갑자기 잘 살고 싶다 이러니까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 가시리가 원래는 민중들 사이에서 노래로 불리던 것이 어느 순간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궁중에서는 또 이런 그 임금님 앞에서 잔치 같은 거, 연회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연주될 때 이런 그 뭐랄까 좀 임금님의 어떤 다스림, 그죠? 임금님의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좀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구성이 된 건데, 그래서 이 후렴구는 중요한 게 연을 구분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 그것을 하지만 작품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요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나는 틀린 선지 중에는 뭐 이런 후렴구를 이용해서 뭐 화자의 슬픔을 더 깊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화자의 슬픔, 바꿔 말하면 작품의 내용,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알아주시고요. 또 앞에 나왔던 나난하고 이 뒤에 나오는 그 위 증질과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교과서나 자습서에는 안 나와 있을 거지만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출제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급을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이 위 증질과 이거는 1, 2, 3, 4연이 끝날 때마다 나오고 정해진 자리에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그대로 후렴구예요. 근데 나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운율을 형성하고 음악성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의미가 관계없다는 거, 차이점은 정해진 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의미 중심으로 볼게요.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여기까지는 떠나는 임, 그로 인한 슬픔과 원망이고요. 다음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여기서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이라는 게 잡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는 선하면이 서운하면, 귀찮게 하면 아니올세라, 그러니까 떠나갔다가 다시 오지 않을까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의미로만 보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라는 뜻이고, 거기에 두렵습니다는 생략된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서 이 두렵습니다가 생략되어 있는 것,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그 다음에 셔론님 보내옵노니 나는, 여기서는 서러운 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서러움의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화자가 서러워한다는 거지. 내가 서럽다고. 왜 서러워? 뭐 임과 이별하니까. 그 다음 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 혼자 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님도
슬퍼하면서 나를 떠나가는 거잖아. 그럴 거잖아, 아마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서러워하는 상황이라면 셔론님은 나뿐만 아니라 임이 서러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자를 서럽게 하는 그러니까 화자가 서러움의 주체인 것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는 가시는 듯 돌아오라는, 가자마자 돌아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럼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임과의 재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가시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노래의 의미가 되게 막 복잡하게 꼬여 있지는 않죠. 이건 입으로 따라 부르기 좋은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송미인곡은 복잡하고 어려운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다 읽으면서 하기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중요한 구절 위주로 볼게요. 그 중심 내용은 이렇게 요약해 놓은 부분을 볼게요. 자, 제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저이고 라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시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각시 1이 있고요. 뭐 각시 A라고도 하고 감녀, 을녀라고도 해요. 각시 1, 각시 2가 있어서 지금 1이 2를 보면서 쟤 어디서 보낸대 라고 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 그러더니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하는데, 천상백옥경을 이별했다. 여기서 백옥경이라는 것은 사람은 아니고요. 공간이에요. 궁궐. 임금이 있는 궁궐. 그러면 백옥경을 이별했다라는 게 뭐야? 백옥경을 떠났다는 거고, 백옥경에 있는 임금과 이별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작가의 상황을 고려한 그 설명인 거고, 작품만 놓고 봐서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임이 있는 곳,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와 내여이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각시 2가 각시 1한테 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읽었던 부분이 여인 1, 각시 1의 질문이었고, 이제부터는 여인 2, 각시 2가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분은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님 괴양즉 님이 날 사랑할 만도 한 건지 날 보고 내로다 여기실세, 이거는 너로구나 여기신다,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잘 지내던 시절이죠. 나도 님을 믿었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했는지, 여기서 아양 부리고 교태 부리고 막 그 예쁨 받으려고 막 이런저런 행동을 했다는 뜻이고, 그랬는지 그게 이제 님을 어지럽게 했는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다르고 누워 생각하고 앉아 해여하니, 해여하니는 종종 나오는데 이 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그 헤아리다라는 말로 남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는 생각하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해 보니 내 몸이 지은 죄, 이 어지럽게 만든 죄, 이것이 뇌같이 쌓였어. 산처럼 많으니 하늘을 원망할까 사람을 허물할까 누굴 원망하겠냐. 그러면서 서러 풀처해니, 서러워서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요거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가시리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죠. 떠나는 임에 대해서. 하지만 송미인곡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창작 상황과도 관련이 좀 있는데, 작가가 이 작품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기 그 전라도 창평이라는 곳에 이렇게 은거,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다가 이렇게 뭐 당파 싸움에서 좀 밀리는 바람에 이제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야.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임금과 이별을 한 거고, 그럼 결국 각시이는 작가의 분신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고,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이 각시이를 통해 드러내겠고, 임이라는 존재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조물의 타시로다라는 건 임금과 내가 떨어진 것을 임금님이 나 버렸잖아요 이러면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죠. 그래서 임금 탓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자, 다음 내려가서 요것도 이제 그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 보시면 여기 보라색 금색 글씨들이 있죠. 글란생각마오라는 건 여인 1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해주는 상황인데, 이게 본문 중간에 이렇게 본문으로 보면 중간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대화하는 상황이고, 물론 각시이가 주로 말을 많이 하죠.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말하는데, 각시1이 중간에 이렇게 한마디 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건 그 서술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그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인 이가 말하는데, 님을 모시면서 춘한 고열에 추일 동천에,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춘하고 추, 봄하고 가을이니까 뭐 여러 계절 동안에 어떻게 지내시나 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춘이 왜 봄이에요? 이 정도를 질문할 사람이라면 이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기본적인 한자 성어 공부를 좀 미리 해주세요. 한자 공부 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죽조반 조성매, 그러니까 아침밥 저녁밥은 잘 드시는지, 그러다가 님다이 소식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좀 중요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인데, 님의 소식을 알고자 하니 오늘도 끝났고 내가 직접 한번 움직여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 산에 올라가 보니 구름과 안개가 껴있구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님을 만나진 못해도 님이 있는 방향을 볼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러려고 해보니 구름과 안개가 껴서 못 보는 거야. 그럼 뭐야? 구름과 안개는 여인이 하고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것을 작가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임금과 그 작가의 사이를 뭔가 이간질하고 막 나빠지게 만든 간신들을 의미한다. 중요합니다. 구름, 안개 둘 다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랴 하니, 그래서 물가에 갔다는 것은 이제 뭐 님이 배 타고 올 리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물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소식을 물어볼 수라도 있죠. 네, 그래서 물가에 갔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저이고, 바람과 물결이 또 심하네. 그래서 사공은 없이 빈 배만 걸려 있으니까 바람과 물결도 결국은 뱃사람들이 없게 만든 요소니까 장애물이고 간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배, 뭐 또 중요하죠. 빈배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무도 없는 배, 이렇게 포구에 빈 배만 혼자서 떨렁 걸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굉장히 쓸쓸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쓸쓸해 보이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빈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것은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해주자면은 얘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감정이 생겨나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감정을 더 심하게 만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감정 관련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나 뭐 무슨 빼빼로데이나 뭐 이럴 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데 SNS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니까 친구가 거기에 자기 연인하고 이렇게 뭐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선물 받은 거를 올렸어. 그런 거 보면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아 나도 좀 외로운데 이러면 감정을 유발한 거예요. 또는 아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그 이게 뭐야 하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근데 한 70~80%는 객관적 상관물은 대부분 이렇게 감정 이입과 관련하여서 언급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결국은 이제 님의 소식을 듣는 것을 실패하고 모첨, 초가집입니다. 모첨은 다른 작품, 3위인곡이라는 다른 작품에서도 언급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초가집에 찬 자리로 돌아왔다. 여기서 찬 자리도 이부자리가 왜 차가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부자리 만져봐. 보통은 차가울 거야. 근데 그건 혼자 쓰니까 차가운 거고, 여기서 이 화자는 임과 함께 있을 때에는 차갑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찬 자리라는 것도 결국은 임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극복하려 했다. 요거는 틀린 선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결국은 이제 피곤하니까 낮에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잠이 드는데 꿈에서 님을 만났더니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고서는 이제 님에 대해서 막 할 말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눈물 나고 목매여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방정 맞은 달기죠? 방정 맞은 닭이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어. 임과 결국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깨버렸어. 안타깝죠.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빨리 다시 자서 꿈을 이어야 되는데, 그쵸? 하지만 화자는 그러지 못하고 아 허망하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달이 되어서 님을 쳐다보고 싶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각시님, 요 부르는 말이죠. 뭐야? 각시 1이 각시 2한테 말하는 거야. 각시님, 달은커녕 구잔비나 되쇼셔 라고 하는데, 구잔비는 굳은 비야. 그러면 요것도 중요합니다. 달과 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달은 여러분 달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작용하는 거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이제 이과 유망주들은 중력의 영향으로 밀물과 썰물을 만들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할 테지만 사실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달은 바라보는 존재고 따라서 소극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비는 직접 적시는 존재고 따라서 적극적인 존재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시 2는 소극적으로라도 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각시 1은
좀 더 적극적이어 보세요. 적극적이게 행동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아까 각시 2가 이별을 했으니 작가의 상황을 보여줘 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각시 1과 2가 모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달과 비의 의미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보라색 금색 글씨가 아주 길게 있죠. 네, 일시정지하고 꼼꼼하게 잠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송미인곡은 끝났습니다. 자, 학습활동으로 나왔던 것은 어떤 거냐? 먼 후일이라는 작품이고요. 중학교 때 뭐 천재 출판사나 이런 거 쓴 학생들은 아마 배워봤을 건데, 먼 훗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별한 화자가 먼 훗날에 이미 돌아오면은 잊지 못했지만 잊었다고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잊었다고 말할 거야 라는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잊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도 어제도 먼 훗날에도 잊지 못했다는 것을 반어법을 통해 강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본문과의 공통점이라면, 이별 상황, 차이점이라면 뭐 반어법이 쓰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작품이었고요. 연계 작품은 이제 문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이라는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 작품으로 넣었고요. 이 위 두어렁정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이게 다 뭐예요? 바로 후렴구. 후렴구가 드러나는 게 바로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파일은 여기까지 보고요. 문제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파일 첫 번째로는 문제 파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실이에요. 가실이의 화자 가와 나가 나눈 대화라고 하면은 화자와 이별하는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자, 1번 볼까요? 당신이 떠나면 전 어떻게 살아가요? 가실이 버리고 가실이 똑같은 말이죠. 나 이제 떠나야 해요. 뭐 떠나야 한다고 말하겠죠? 맞는 말. 가지 말라고 애원하진 않겠어요. 귀찮게 할까봐는 이제 요 부분에서 드러나죠. 어디냐면은 잡사와 두어리만 하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귀찮게 할까봐 안 잡을게요. 나오죠? 나 또한 이별 상황이 두렵다오 라는 것은 두렵다 어디 나오죠? 그나마 나온다면 셔론님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서러워하는 님 이렇게 해석하면 서러운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만 두렵다오는 딱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 5번에도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는 여기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에서 드러나죠. 네, 그래서 시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4번인 거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디 보냐면은 요 먼 후일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봅시다. 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답을 좀 중심으로 볼까요? 자, 어떤 게 이제 답이 되냐면은 3번 볼게요. 오늘은 잊지 못했지만 먼 훗날에는 꼭 잊겠다? 이게 틀렸죠. 먼 훗날에도 아마 잊지 못했을 거야 라는 애절함이에요. 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게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이거는 나 너 잊었어. 가. 이렇게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만 보면. 근데 사연을 보시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에 잊었노라 라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못 잊은 거예요. 그때에도 못 잊었을 것 같지만 말로는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나 작품은 반어법, 잊지 못했음을 잊었어 라고 말해서 강조하는 반어법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송미인곡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이 7번 문제 볼 건데 이 기억을 잠시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바로 요거예요. 너구나 내 얘기, 사설이라는 건 얘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했는데, 자, 그것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대요. 과거에 각시가 잘 지낼 때, 이별하고 홀로 지낼 때, 임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본문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그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정말 여기 아무것도 안 봐도, 여기만 보고서도, 이 선지 부분만 보고서도 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답이 뭐냐면 2번.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자, 이 작가는 정철입니다. 정철이라는 작가는 그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파 싸움도 하고 막 벼슬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당파 싸움에 밀리면 뭐 했냐면은 시를 썼어. 근데 실제로 시를 되게 잘 쓴 사람이고,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다시 정권에 복귀를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죠, 옛날에. 그래서 임금님 보라고 일부러 이런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 지어서 임금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 작품의 컨셉은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진 여자의 입장으로 썼어요. 간절한 그리움을 좀 더 잘 드러내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는 임금, 여자는 작가. 그랬을 때 임 탓을 한다는 건 임금 탓을 하는 거야. 임금이 멍청해서 나를 안 쓰고 버렸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임의 탓을 한다는 항상 이 송미인곡과 삼위인곡에서는 틀렸다고 간주하셔도 돼요. 그리고 체념하는 모습도 체념이라기보다는 누굴 이렇게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조물주를 원망하는 뭐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요 정도가 맞지. 임탓, 체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류별로 하나씩 봤는데요. 아무래도 분량이 송미인곡이 길다 보니 문제가 많을 건데 꼭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모르겠는 것들은 특히 이런 그 고전 문학들은 그 당시에 훈민정, 그러니까 원문이죠. 원문으로 쓰여 있는 경우에 읽는 것부터가 어려워.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꼭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건 댓글에 꼭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단원 수업이 이어질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1 국어 지학사 9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옛 이야기의 맛과 멋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 작품은 춘향전이고요. 옛 이야기, 바로 고전 문학 중에서도 이야기, 소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서술상의 특징, 갈래상의 특징, 서술자의 개입과 같은 형식적 요소에 대한 것. 굉장히 긴 소설이고 내용적으로도 물어볼 게 많을 텐데 그보다는 서술이나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좀 여기다가 잠시 쓸게요. 춘향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소리였던 것을 소설로 만든 거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려요. 여러분들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판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직접? 거의 없겠죠. 거의.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어본 경우도 아주 특별한 학생 아닌 이상은 많이 없을걸. 그러니까 학생들은 소설이 익숙하고 글로 써져 있는 게 익숙하니까 이게 소설을 읽어보고 재밌어서 판소리로 만들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조선의 민중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고 판소리,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워낙 재밌고 인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한글도 많이 알려지고 평민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글을 아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 재밌는 춘향전이 아니라 판소리는 춘향가예요. 춘향가를 글로 써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소설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판소리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판소리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많이 물어본 겁니다. 본문에서, 그 시험에서. 그래서 특히 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요. 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편집자적 논평이 의미가 좀 뚜렷하죠. 무언가 논평을 한 거야. 그러면 소설의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드러납니다.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어떤 논평을 하고 어떤 개입을 할까요? 뭐냐면은 작품 안에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뭐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중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와 생각을 드러낸다. 근데 얼핏 들어서는 뭐 원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서술자는 뭐 하는 인물이죠? 뭐 하는 존재이죠? 서술자라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인물이에요. 전달만 해야 돼. 근데 이 서술자가 전달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 논평 같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흥부놀부 이야기에서 놀부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든지 흥부를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게 서술자가 개입한 것이라고 봐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판소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판소리 같은 경우는 노래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불러요. 창자가 관객에게 이야기와 노래가 섞여 있는 판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랑 비슷해?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설의 구조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창자야. 근데 놀부 얘기를 할 때 놀부는 뭐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렸다.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그냥 전달만 하면 좀 재미없죠.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놀부는 이거를 놀부 이놈의 새끼는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관객들에게 흥미를 더 주기 위해서 변화를 거쳤을 것이고 그런 창자의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 또는 내용들이 그게 판소리에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에도 남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은 특히나 서술자의 개입이 자주 드러납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이 아닌 부분을 하나 찾아서 밑줄을 치고 이제 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개입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이 교과서가 여러분들한테 뭘 배우라고 춘향전을 선정을 했느냐, 뭐냐면은 바로
바로 이 서술자의 개입을 배우라고 선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갈 건데 아무래도 소설이라서 이제 원문으로 쓰여 있지도 않잖아요. 읽다 보면은 이 스토리 파악은 앞에 송미인곡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보다는 이런 서술상의 특징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어디가 있냐면은, 자,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춘향이 엄마가 이몽룡, 거짓골로 한양에서 거짓골로 돌아온 이몽룡을 불러서는 왔다 라고 하더니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가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서방, 이거 이몽룡과 성춘향은 결혼하기로 했으면 서방이죠. 남방은 뜬금없이 왜 나오지? 이게 뭐냐면은 서방님인지 남방님인지 이런 의미인데, 동쪽 동방이라 그러고 서쪽 서방이라 그러죠. 그 동서남북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언어유희라고 하고, 언어유희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언어유희가 왜 드러나냐? 아까 여기다 썼다가 지운 거 기억나시죠? 창자는 관객들을 이야기에 몰입하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재밌게 듣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도 뭐 학교나 학원 다닐 때 그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1시간 내내 수업만 한다? 그럼 그 수업 듣다가 거의 뭐 100%가 졸림을 느낄 거고, 그 중에 한 7, 80%는 실제로 졸았을 거야 아마. 선생님도 학생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스토리 전개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런 재미있는 언어 유희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전 이게 재미없는데요? 나도 재미는 없어. 그냥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장난을 재밌게 여겼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한참 일이 반기다가 님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 자, 춘향과 몽룡이 서로 막 반가워하다가 님을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이게 무슨 말투냐면은 한심하지 않았을까? 또는 춘향이가 한심하게 여겼어를 바꿔서 말하는 건데, 그 말을 할 때 어찌 아니 한심하랴 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술자가 몽룡이가 한심한 꼬라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걸, 내 생각에는 몽룡이가 한심해 보이고 춘향이가 보기에도 어찌 아니 한심하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즉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거지. 근데 몽룡이의 행색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실제로는 장원급제해서 멋지게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온 거지만 그 겉모습은, 몰골은 한심해 보이는 몰골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우고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서술자의 개입은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춘향이가 길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주면, 내가 이몽룡 때문에 수절, 그러니까 다른 남성을 거부하고 이렇게 그 이몽룡을 향한 어떤 의리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이몽룡네 집안 공동묘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집안 선산에 나를 묻어주고 나를 이몽룡의 부인으로 죽어서라도 인정을 해달라. 그거 뭐예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그 제도상으로는 기생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다는 뜻이야. 근데 이몽룡의 부인으로서 죽었다? 뭐냐면 죽어서라도 양반의 신분으로 이렇게 나를 올려주기를, 그런 어떤 신분 상승의 욕구를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서 서러워 울어. 근데 그냥 죽을 상황이니까 일단 서럽겠죠. 그러면서 이몽룡은 그래도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하고 다음날 이 부분에서는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것 같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그 이방의 말이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이라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다음엔 뭐냐면은 변사또의 이 작품의 빌런이죠. 변사또의 생일이라서 생일 잔치를 이제 준비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 하면서 막 화려한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변사또가 돈이 많고 이 고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백성들에게서 굉장한 착취, 세금을 수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행동을 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죠. 여기서 어사라는 건 어색한 사이 아니고 여기다 쓸게요. 어사는 어사또랑 동일 인물이고 이몽룡을 말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사또, 이몽룡은 다 같은 인물. 사실 그러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몽룡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전소설의 어떤 특징이자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동일 인물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른다는 거. 다양한 호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은 여러 작품을 이제 뭐 수업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사랑 어사또가 같은 암행어사라는 벼슬 하는 사람을 알린다는 걸, 그러니까 의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지. 어사랑 어사또는, 그러니까 어사가 뭔지 알려줘도 그럼 어사또는 또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게 그거야 라고 하겠죠, 옆 사람은.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겪다 보면은 이 표현들이 또 다 이 어떤 특징이 있고 공통되는 것들이 있고 뭐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고 그에 따라서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져. 이게 약간 이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쉽고 아래로 갈수록 어렵게 여긴다라고 하면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다가 이 호칭에 대한 것들이나 표현에 대한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확 튄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요 단계에서 어렵기만 하네, 공부해봤자 어려우니까 차라리 다른 거를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지나가시면 확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가서 이몽룡이 거지의 꼴을 한 이몽룡이 좋은 잔치에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 라고 했더니 우리 사또는 거지가 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오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때 운봉영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양반인데 술 한잔 먹여보내면 어떨까요? 본관사또 바로 변사또입니다. 변사또가 그래 뭐 네 말대로 해 라고 하는데 그 입맛이 사납다. 무슨 말이야? 표정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본관사또는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재물을 빼앗았지만 또 짠돌이에요. 짠돌이라 가지고 이 남에게 베푸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어떤 인색한 교과서식 표현으로는 인색한 거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치사하고 좀 짠돌이 같은 그런 성질머리 때문에 그 입맛이 사나울 거야 라고 말하는
편집자의 논평입니다. 이 서술상의 특징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몽룡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이게 완전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여러분 친구네 집은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갔는데 진짜 하다못해 스팸이라도 구워줘야 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밥을 시켰더니 반찬으로 나오는 게 콩나물, 깍두기, 물, 김, 밥, 땡이야. 좀 서운하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몽룡도 빡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운봉에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자, 운봉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운봉이 사람이 아니고 뭐 무슨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갈비에다가 대고 나도 갈비 하나 먹자 라고 얘기해요. 뭐냐, 사람의 갈비와 음식 갈비를 이 동음 이의어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잔치에서는 시를 한 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양반들은 이렇게 잔치에서 시 짓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이몽룡이 저도 한번 지어볼까요? 라고 해. 운봉이 이 이몽룡이 지어보겠다, 거지가 시 한번 지어보겠다 라고 하는 걸 왜 반겨 듣냐면은 잘 지으면 잘 지은 대로 감탄하면 되고 못 지으면 못 지은 대로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또가 거지한테 그래도 술 한 상 차려줬는데 시를 이상하게 지어놔서 쫓아냈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욕을 덜 하니까, 그죠? 근데 지어내 놓은 시를 보니까 요런 뭐 한자 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금준, 미주, 최소한 요 술 주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술병에 담긴 술, 그것은 천인혈, 천 사람의 피라는 건데 뭐냐면은 여러 백성들의 피와 같은 술을, 피를 빨아서, 그러니까 세금을,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 술동이에, 좋은 술동이에 술 채웠다 라는 거고, 옥반가요, 옥 이건 알아야 돼요. 옥으로 만든 쟁반에 담겨있는 좋은 안주는 만성고, 만백성의 고, 기름이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뭐 지방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생명이나 생명을 위한 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천인혈 만성고가 뭐냐면 천백성 만백성의 피와 기름을 빼앗은 것,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 지금 백성의 재물 빼앗아서 네 배 채우고 있는데 좋냐?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대놓고 앞에서 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 글을 본 운봉 영장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암행어사가 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본관사또는 몰라요. 바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서술상의 특징 되게 중요합니다.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불러 역마 단속, 관청색불러 다과상 단속.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어사출두를 대비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그냥 운봉 영장은 여러 사람을 불러 관청을 정리하고 정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누구 불러 무슨 단속을 길게 말하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확장적 문체라고 해요. 특정 대목을 길게 늘려서 서술하는 거야. 이 뒤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춘향가를 듣는, 판소리 춘향가를 듣는 사람들은 어느 장면이 제일 재밌을까? 이몽룡이 암행어사로서 등장해서 변사또를 참교육하는 장면이 제일 재밌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등장, 참교육, 끝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길게 늘려서 자세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장적 문체가, 그러니까 확장적인 표현이 판소리상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게 소설에 남은 겁니다. 또한 누구 불러 무슨 단속이 반복되죠. 마치 시에서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것도 판소리의 그 노래라는 요소와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끊어 읽는 단위가 공방불러, 독자리 단소, 병방불러, 역마단소. 끊어 읽는 단위도 대체로 비슷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운율이 느껴지는 음보가 일정한 그런 요소, 그런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사또가 이제 부하들과 얘기해서 암행어사 출도 딱 하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면은 등채로 휘닥닥이라는 게 뭐냐면, 등채라는 게 말하자면 채찍 같은 거고, 그걸로 휘닥닥 때려줬다는 거야. 혼날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본관사또, 바로 변사또를 혼내줘야 되는데, 변사또도 놀라가지고는 어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러면서 말도 똑바로 못해요. 여기에서도 이제 언어 도치, 도치라는 것은 이렇게 그 말을 바꿔서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하잖아. 그 인터넷 용어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쓰는 표현 중에서도 막 그런 그 한 글자나 한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치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변학도를 딱 붙잡아 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본관사또는 봉고파직하라. 그냥 쉽게 말하면 잘라라. 공무원인데 잘린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교육이 끝납니다. 그 뒤에 춘향이를 불러서 저 계집은 무엇인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춘향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척을 해요. 왜 그랬을까? 자, 어제 이 작품상에서 어젯밤에 춘향이가 낭군님 거짓골로 왔군요. 그럼 전 죽겠네요. 저 죽으면 그 낭군님의 가문의 부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했는데, 이몽룡도 이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죠. 암행어사로서 한 번 더 춘향이를 떠보는 거야. 변사또의 수청은 거절했지만 암행어사, 그러니까 더 높은 벼슬을 하는 내 수청도 거역할 거냐 라고 해요. 그랬더니 춘향이는 뭐라 해?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다고 무너질 것이며 청송 녹죽이 눈 내린다고 변하겠습니까? 뭔 소리냐면은, 바위가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소나무가 대나무가 눈 내려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서방 하나 있는 거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할 것이며, 변사또든 암행어사든 나발이든 나는 변하지 않아. 수청을 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이몽룡 입장에선 어때요? 야, 춘향이가 변사또가 싫은 게 아니라 암행어사인 나도, 암행어사도 싫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몽룡을 사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라고 하고서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러고서는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고 끝나는데, 끝부분에도 다시 이 행복을 어찌 다 설화하랴, 어찌 다 전달할 수 있으랴. 이게 뭐냐면은 행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서술자가 또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알았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어찌 다 뭐뭐 하랴 형식으로 말하는 그런 방식이 편집자적 논평에서는 많이 드러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써줄게요. 편집자적 논평은 뭐뭐 하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뭐뭐 하랴 형식일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뭐 보소 형식으로 말할 때, 뭐뭐 보소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저 자식 하는 행동 좀 보소. 이거 이제 그 하는 행동이 나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편집자적 논평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려가 볼게요. 다음 내려가면은 태평천하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태평천하가 아닌 일제강점기인데 내 돈 잘 지켜주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내 돈 잘 지켜주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진 윤직원 영감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대한 분석 파일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는 우선 몇 번부터 보냐면 3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좀 많이 내려가죠. 기역에서 시옷을 설명한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풍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보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역 디귿만 답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복사를 해 볼게요. 기역은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그 다음 디귿은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자, 이러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라는 거 이몽룡에 대한 얘기고요.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는 이몽룡이 운봉에게 하는 말인데, 이 중에서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는 맞지. 근데 현실적 권력과 권위를 가진 악인을 풍자한다. 맞아요? 이게 지금 이몽룡을 풍자하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 이몽룡은 악인도 아니고 풍자의 대상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과 함께 어떤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이해해 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번을 볼 건데, 이거 그 태평천하에 대한 얘기예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서 3번 볼게요.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개입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일단 이 선지 자체로 틀립니다. 서술자가 개입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단 자신의 감정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고 이제 이거는 정답 선지는 아니지만 요거 하나 봅시다. 서술자가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며 인물에 대한 풍자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냐? 여기 부분,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지 않고 너그러운 아버지,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돌라 앉아 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어때요? 직접 독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그걸 통해 이 윤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그에 대한 풍자를 더 잘 드러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5번 문제의 5번 선지 같은 거, 거리를 좁힌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풍자를 극대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7번 문제, 서술자의 개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과 답이 아닌 것 두 개만 볼게요. 자, 등을 밀쳐내니 어찌 아니 명관인가? 라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본관사또, 바로 변사또가 거지를 못 들어오게 했으니 얼마나 좋은 벼슬아치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벼슬아치가 아니다, 나쁜 벼슬아치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나쁜 벼슬아치라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가 생각한 거죠. 따라서 이 기역은 서술자의 개입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니은을 잘 보시면, 이거 지금 운봉이 본관사또에게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하고 물어보는 건데, 첫째, 인물의 말은 서술자의 개입이 아닙니다. 인물은 서술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물이잖아요. 둘째, 여기에서는 그냥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의미만 나와 있고 어떤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그 형식적으로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춘향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언어 유희, 반어, 풍자 이런 여러 그 개념들을 많이 아셔야지 좀 내신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고 나아가서 이제 모의고사에 춘향전도 종종 언급이 되는데 그 출제가 되는데 그때 이 개념적인 특성들 잘 알아두셔야지만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9-3단원 수업 이어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9-3단원 현대문학의 시선, 절정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네, 출제 유형 베스트는 작품의 내용, 시어, 시구의 의미, 그리고 작품 간의 비교라는 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이나 또는 화자의 태도와 다른 학습활동이나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또는 주제를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소재의 의미,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태도나 표현법, 그리고 외부 작품과의 비교. 그러니까 태도나 표현법과의 관련하여, 태도나 표현법과 관련하여 비교를 하는 문제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정이라는 시가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의 그 구절과 시어를 다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시면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작품 한번 볼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의 갈겨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매운 계절은 일반적으로 매서운 계절이라고 하고 채찍 하면은 일제의 탄압과 시련, 그래서 그 매운 계절도 채찍도 모두 일제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또 여기서 채찍은 촉각적인 이미지, 그죠? 채찍이라는 게 이제 주로 채찍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은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참고로 이 촉각이라는 개념을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촉각하면은 뭐냐면 피부로 느끼는 감각들을 말해서 온도라든지 거친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뭐 보통 거칠다 부드럽다 이거를 촉감하고 많이 연결을 짓는데 뜨겁고 차갑고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촉각적 심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라고 하는데 북방은 뭔가 어쨌든 휩쓸려 온 곳이니까 그 어떤 한계점, 아주 극한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하늘도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은 이 북방이라는 게 이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너무 못 그렸다. 이것도 못 그렸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북방은 이 빨간색 선이 여기가 남방, 여기가 중부, 그리고 이쪽이 북방인데 북방 중에서도 한 여기쯤으로 휩쓸려 갔나봐. 그리고 나서 이 북방에서도 딱 이렇게 땅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땅이 있으면은 화자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상태인 거야. 이 고원, 높은 곳에. 그러니까 북방에서도 높은 곳, 굉장히 한계의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도 또 어디냐면은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여러분들 칼날 있잖아요. 칼날. 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칼날 위에 화자가 서 있는 거야. 어때? 굉장히 위태롭겠죠. 그죠? 이 위태롭고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칼날 위에 서다. 자, 여쯤에서 한번 언급해야 될 건 뭐냐면 오다나 서다나 이런 현재형 시제가 반복적으로 쓰이네요. 그죠? 이런 현재형 시제는 말하자면 이제 지금의 이 고통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왔다, 서 있다 또는 섰다. 서 있다는 좀 다르고요.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지나간 일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휩쓸려 온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떤 그 좀 시시각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막 이제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여기서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뭐 일본한테 굴복하고 싶은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신이나 뭐 절대자 이런 존재에게 빌어서라도 이 고통을 좀 줄이고 싶은 또는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왜 뭐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힘든 일 있을 때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그거랑 큰 차이 없어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일제에게 굴복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연이 중요한데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화자는 눈 감아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겨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혹한 이 현실은 강철로 된 무지개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뭐예요? 강철이라는 아주 차갑고 비정한,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무지개, 희망적이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 고통이 끝나면 좋은 시절, 좋은 시기가 올 거야 라는 희망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 감아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는 현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는 변한 건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극복을 했죠. 그것을 정신적으로 초극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알아주시고요. 이 작품에서는 결국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어떤 그 마인드 또는 정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해당하는 절정이라는 것은 뭐가 절정인 걸까요? 바로 화자의 고통의 상황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까지 보는데 강철로 된 무지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강철의 비정함과 차가움 그리고 무지개의 희망적인 느낌과 따뜻함이 함께 드러나죠. 함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역설적 표현, 뭐 역설법이나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 강철과 무지개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어떤 그 겨울이라고 하는 힘든 시기라고 하는 이것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 표현 잘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몸이 죽어가셔라는 학습활동의 작품을 한번 보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해서 왜냐면 출제가 많이 됐거든. 보라색 글씨 되게 많죠. 고작 3줄밖에 안 되는 짧은 그 작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출제됐으니 알아두세요.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돼야이셔. 자, 일단은 화자는 지금 초장에서 자기가 죽었을 때 뭐가 될까라는 자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장에서는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될 거야 라는 자답을 하고 있어요. 자문자답의 구성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는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독야청청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라도 푸르름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백설이 만건곤 한다라는 것은 이 눈이 온 세상에 내린다라는 뜻이야. 앞에서 나왔던 겨울의 이미지하고 이 백설의 이미지는 비슷한 겁니다. 자, 지금 화자가 말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나 죽어서 소나무 돼서 나 죽어서 소나무 되어 눈이 내려도 푸르게 살 거야. 딱 정말 정리해보면 요거거든. 근데 이게 그냥 뜬금없는 얘기인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를 고려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가 무슨 시기냐? 바로 관상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계유정난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 써줄게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계유정난이 일어난 시기인데, 그때 이 작품을 쓴 성삼문이라는 사람은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라고 할게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물론 뭐 단종이 유난히 뭘 잘해줬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임금의 아들,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는 게 맞고요. 그 왕위를 물려받은 왕의 또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맞죠. 근데 임금이 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아들이 임금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상황이야.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너무 어려. 막 10 몇 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 그럴 거면 내가 왕 할래 라고 이렇게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을.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1번 왕의 아들이 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임금의 그 자리가 이어지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동생이 내가 왕할래 이러고 왕위를 뺐잖아. 나중에는 사촌 동생이 빼앗고 나중에는 뭐 친척들이 막 너도 나도 빼앗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이 어떤 법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1번이고요. 2번 삼촌이 조카 죽였잖아. 이 나쁜 놈이잖아. 그죠? 이게 2번. 그래서 작가인 이 성삼문이라는 인물은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세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게요. 저항을 하고 실제로 단종이 다시 임금이 되게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뭐 이렇게 사형을 당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나는 죽어도 돼. 죽어서도 변함이 없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드러내놓은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복례산 제일봉은요, 그냥 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산이 아니라 임금이 있는 남산 같은 곳, 즉 임금이 계신 곳과 가까운 곳을 말하고, 낙낙장송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는 그것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백설이 만건곤하다는 것은 이 소나무 입장에서의 눈은 시련과 고난이죠. 즉 작가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수양대군과 그 주변 세력, 만건곤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뜻으로서 득세, 세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 홀로 독야청청, 나 혼자서 나도 이 의지를 꺾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가지겠다라는 것도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절정과 이 몸이 죽어이셔, 이 두 작품은 공통점도 많고 또 현대시와 시조라고 하는 형식적인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니까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순환이대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순환이대 혹시 아시나요? 순환이대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 작품은 순환을 겪은 이대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왜 순환을 겪고 아들은 왜 순환을 겪을까? 그에 대한 것은 앞부분 줄거리에 나옵니다. 볼게요.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 아들이 한쪽 다리를 잃고 나타난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팔, 아들은 다리를 각각 일제강점기와 6.25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잃은 겁니다. 그래서 순환을 겪은 이대라는 건 이런 상황을 말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마중 나가서 아들을 딱 봤는데, 아들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 팔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하나 없는 상태로 돌아왔어. 얼마나 화가 나. 화가 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들한테 따뜻한 말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들한테 화가 난 건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진수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라고 하니까, 전쟁하다가 수류탄 쪼가리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안 되십니까? 이런 말 나오죠. 이거 다 향토적 언어를 사용한 것이고, 향토적 언어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진짜 소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소설에서 사실성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 소설은 어차피 허구, 지어낸 얘기잖아요. 근데 왜 사실성을 높이려고 들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애초에 이거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허구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랄까, 몰입이라든지 공감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사실성이 있는 작품은 몰입과 공감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몰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더 진짜 같은 그런 요소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부여를 해요. 비속어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향토적 언어, 그러니까 방언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만도와 진수를 보면서 어차피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는데 뭐 불쌍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 진짜 힘들겠구나,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아버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하면서 걱정하는 진수.
그랬더니 만도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의지적,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런 만도의 성격이 드러나고, 다음 진수는 예 이러면서 한숨을 가볍게 쉬지만 그래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현실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갑자기 어느 날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팔이나 다리 중에 하나가 없어진 상황이야. 와, 너무 진짜 힘들겠죠. 더구나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뭐랄까, 앞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을 보는 기분이 궁금하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는 해도 그 절망감의 크기가,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어디였죠? 하여튼 어디 조사 결과로 나온 건데, 선천적 장애인의 그 어떤 의지와 후천적 장애인의 의지 중에 선천적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분들은 없는 대로 일단 살아왔으니 적응도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거야. 물론 어떤 이식 수술이나 이런 거에 성공을 통해서 팔이나 다리가 다시 생긴다면 너무 좋죠. 너무 잘된 일인데, 없어도 없이 태어난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잘 견디신다는 거지. 근데 없이 태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팔다리가 멀쩡히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에 의해서 하나가 없어진 사람들은 그 좌절감이나 상실감이 굉장히 커서 정상적인 삶,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대요. 높대요. 높대요가 아니라 많대요라고 해야 되겠죠? 많대요. 그런데 만도는 후천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사고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진수에게도 가르쳤고, 진수도 그래서 아버지 따라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외나무다리가 나오는데, 외나무다리의 구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나무다리의 구조라기보다는 위치가, 자, 만돈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한 개울이 하나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외나무다리가 있어. 그리고 이 외나무다리를 지나야지만 읍내라고 하는 곳, 진수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 진수가 온 기차역도 바로 이 읍내에 있어요. 자, 그러면 만도 입장에서는 기차역으로 마중 나갈 때 외나무다리 지나서 왔겠죠. 그때 만도는 외나무다리에서 무슨 생각했을까? 뭐 딱히 별 생각 안 하고 지나갔겠지. 근데 돌아갈 때의 외나무다리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왜 그러게? 진수 때문에. 다리가 하나 없는 진수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그런 진수는 이 외나무다리, 넓은 다리가 아니잖아. 외나무다리를 건너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바지춤을 걷어 올리고 신발이 다 젖더라도 물 속으로 발을 이렇게 담근 상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만도가 진세야 그만두고 업자 이래요. 여기 그만두고라는 게 이렇게 물에 빠진 채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업혀라 이래. 여기서 이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야. 이게 뭐냐면은, 자, 팔이 하나 없는, 팔이 없는 만도와 다리가 없는 진수가 서로 협력을 해요. 만도가 진수를 업고 진수가 고등어를 들어요.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외나무다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난관을 극복을 하죠. 이것은 작가가 이런 장면을 넣은 이유는 이 당시에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이어 전쟁으로 인해 아주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여러 사람들도 이 만도와 진수처럼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치고 협동 협력하면은 이 외나무다리라는 난관을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적인 난관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중심 내용, 주제이기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만도는 좀 힘들었지만 걸어갈만 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용머리째는 이제 그 고개예요. 고개, 언덕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 첫째, 용머리째가 마치 만도부자를 응원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따스한 분위기. 그 다음 둘째, 용머리째는요, 만도와 진수가 집에 가려면 지나가야 될 언덕이란 말이지. 그러면 다리가 하나 없는 채로 언덕 넘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다리 있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만도와 진수에게 남은 앞으로의 고난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만도 진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용머리째라고 하는 자연물로 초점이 변화하죠. 여기서 인물을 가까이에 보이는 사물이라고 해서 근경이라고도 하고요. 자연물은 멀리 보이는 상태니까 원경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근경에서 원경으로, 인물에서 자연물로 초점을 변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개인의 아픔이 민족의 것인 것처럼 확대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민족이 아파야 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만도와 진수라는 개인의 고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렇게 확장을 해보면 개인의 극복은 우리 민족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쓴 하근찬 씨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합시다 라는 것을 힘을 합쳐 극복하는 만도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절정이나 또는 그 낙락장송 나오는 시조랑 비슷하게 고난과 시련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앞에 작품에서는 극복하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여기 순환일해에서는 극복하는 것까지 나오고, 뭐 이런 내용적인 비슷함과 또 차이점, 유사함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본문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1번부터 해서 오늘 배운 게 세 작품이니까 각 작품별로 하나씩 보기로 합시다. 자, 1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인데요. 일단 답은 3번인데 왜 3번인지, 미안합니다. 2번이에요. 왜 2번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 맞죠? 수평적 한계. 수평적이라는 것은 북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원 같은 경우는 수평적 한계가 아니라 수직적 한계예요. 수직적. 자, 선생님이 아까 북방과 고원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줬죠. 북방은요, 내가 여기에 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북방이 되는 거고, 고원은요, 내가 땅 위에 있었는데 산 위로, 산 너무 뾰족하다. 산 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면은
고원이 돼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둘 다 화살표가 위를 향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그래서 수평적으로 가는 거고, 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수직적인 그런 이동,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한계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볼게요. 3번에 디귿에 대한 게 강철과 무지개가, 이게 조금 쉬운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들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다가 밑줄을 다 치는데 강철에다가만 밑줄을 치는 그런 문제예요. 흔하지 않죠.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비정함,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지 않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맞는 말이 돼요. 네, 이런 것도 알아놔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순환이대와 관련하여 7번 문제 봅시다. 가의 기능인데, 가는 바로 뭐냐면은 외나무다리예요. 외나무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몇 번이 될까? 바로 4번. 지금까지 만도가 견뎌온 삶의 시련.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도와 진수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시련이 되는 이유는 진수가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이야.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없다고. 근데 만도는 어때요? 뭐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지나다녀요. 진수 마중 나올 때에도 만도는 잘 지나옵니다. 그냥. 따라서 만도가 견뎌온 시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마지막 문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갈래상의 특징, 시조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두 개만 설명할게요. 먼저 4번, 답이니까 4번 보면은 초중장에 비해서 종장이 개방성을 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시조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시조는요, 일단 초장과 중장에서는 글자 수를 어느 정도, 3, 4글자 정도로 맞춰주면 좋은데, 종장에서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장은 보통은 3, 5, 2, 4의 음절수로 구성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그냥 쓰면 되는데, 뭐랄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시조 되게 잘 지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진 않아요. 이 정해져 있는 형식 안에 상징적이면서 함축적이면서 적절한 어휘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시조를 잘 짓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종장이 비교적 폐쇄성을, 그러니까 딱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 좀 더 강해요. 초중장에 비해서.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2번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보시면 한문 문화가 중심이었던 시기에 우리말로 노래했다? 그럼 이제 학생들 진짜 한 10명 중에 9명은 물어봐. 선생님, 복례산, 제일봉, 낙락장성 다 중국말인데요? 그러니까 한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랄까, 진짜 한시는요, 진짜 한시는 이 몸이 이런 표현 없고요. 어디 어디에 뭐뭐 하셔, 하리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진짜 한시는 한자만 5글자나 7글자씩 써 있어요. 한 줄에. 한자만. 그게 한자로 된 시인 거고, 얘는 그래도 한자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한문에 맞게끔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고유의 언어 형식에 맞는 그런 그 구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죽어서 뭐가 될까? 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써놓은 게 아니라 한글로 써놨잖아. 알겠나요? 그러니까 사용된 언어가 중국식이냐 한국식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시조는 우리말로 쓰인 거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학생들이 몰라요. 그냥 한자 많이 나오면 우리말로 쓴 거 틀린 줄 알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요 문제도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풀어주지 않은 선지에서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은 여기에서, 이 녹화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